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3. 2시간 후에 마차는 어떤 작은 벽돌집 앞에서 멈추었는데 그 집은 큰 길가에 방추형으로 다듬은 배나무들이 있는 과수원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었다. 인동 덩굴과 차무아리로 뒤덮인 격자로 된 4개의 정자가 이 뜰의 4귀퉁이를 꾸미고 있었다. 뜰에는 네모진 작은 채소밭이 있고 그 사이로 가장자리에 과일나무를 심은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아주 높은 생울타리가 사방으로 이 땅을 둘러싸고 있고 이웃 농장과의 사이에 밭이 하나 있었다. 길에서 100보쯤 되는 앞에 대장간이 있었으며 가장 가까운 인가만 해도 1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주위의 전망은 코오 지방의 평야에까지 펼쳐져 있었고 사과나무를 심은 마당에 커다란 나무들이 두 줄로 늘어선 농가들처럼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자는 도착하자마자 쉬고 싶었지만 로잘리는 그녀가 다시 부질없는 공상에 잠길까 두려워 허락하지 않았다. 고데르빌의 목수가 이사를 도와주러 거기에 와 있었다. 마지막 집마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실어다 놓은 가구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활하는 데 중요한 일로서 오랜 숙고와 많은 의논을 필요로 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쯤 후에 짐수레가 울타리의 모습을 나타냈다. 빗속에서 짐을 부려야 했다. 어두워지자 집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고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피곤한 자는 침대에 눕자 곧 잠이 들어버렸다. 그 후 며칠은 그녀가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을 만큼 할 일에 짓눌려 있었다. 그녀는 새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어떤 기쁨조차 느꼈다.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생각이 줄곧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전에 자기 방에 있던 장식 융단은 식당에 걸었고 식당은 동시에 거실로도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2층의 2방 중 하나를 특별히 정성 들여 꾸몄는데 마음속으로 거기에 풀레의 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하나의 방은 자기 것으로 잡아두었고 로잘리는 그 위 창고 옆에서 기거하기로 했다. 정성 들여 정돈한 작은 집은 아주 아담했다. 잔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그럭저럭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어느 날 아침 팩항의 공직인 서기가 3,600프랑을 가져왔다. 그것은 레페플에 남겨놓은 가구들의 값으로 어떤 가구상이 평가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돈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부랴부랴 모자를 썼다. 이 생각지 않은 돈을 폴에게 보내주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고데르빌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큰 길에 급히 나섰을 때 시장에서 돌아오는 로잘리와 마주쳤다. 하녀는 금방 진상을 눈치채지는 못했으나 왠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자는 이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땅바닥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몹시 화를 냈다. 로잘리는 허리에다 주먹을 대고 소리질렀다. 그러고 나서는 오른팔로는 주인을 부축하고 왼팔에는 바구니를 들고 여전히 화를 내며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녀는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자는 600프랑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내주었으나 하녀는 그녀의 속임수를 금방 알아챘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마저도 다 넘겨주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로잘리는
그 돈을 젊은이에게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 며칠 후 그는 살해 편지를 보내왔다. 보내주신 돈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마침 저희는 심각한 공궁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러나 자는 바트빌에 그다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전처럼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고 또 전보다 더 고독한 것 같았으며 더 버림받고 내팽겨 쳐진 것 같은 생각이 줄곧 떠나질 않았다. 그녀는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그리고 베르네위의 작은 마을까지 갔다가 트르와 마르로 해서 돌아왔는데 일단 집에 돌아와서도 가고 싶었던 곳, 산책을 하고 싶었던 바로 그곳에 가는 것을 잊기라도 한 것처럼 다시 나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또 일어서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그녀는 이 이상한 욕구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산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무심코 중얼거린 한마디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 주었다. 그녀는 저녁을 먹으려고 앉으면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아, 바다가 보고 싶다. 그녀에게 그렇게도 부족했던 것, 그것은 바다였다. 25년 전부터 그녀의 커다란 이웃, 소금기 섞인 바람과 분노, 포효하는 목소리, 강력한 숨결을 가진 바다. 매일 아침 레페플의 창에서 바라보던 바다. 그녀가 밤낮으로 들이마시던 바다. 그녀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느꼈던 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을 사랑하듯 사랑하기 시작했던 바다. 마사크르 역시 극도의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도착한 날 저녁부터 부엌 찬장 밑에 자리 잡고 꼼짝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거의 꼼짝도 하지 않고 이따금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부딪히면서 정원의 문 쪽으로 기어가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밖에서 몇 분 동안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들어와 아직도 따스한 난로 앞에 엉덩방아를 찢듯 앉아서 두 주인이 자러 가기가 무섭게 지저대곤 하였다. 개는 처량하고도 애절한 소리로 온 밤을 그렇게 지저댔다. 이따금 1시간쯤 쉬었다가는 더욱 애처로운 소리를 내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빈통에다 메어놓았다. 그랬더니 창문 밑에서 지저댔다. 결국 얼마 안 가서 개가 지쳐서 죽을 것 같아 다시 부엌에 들여놓았다. 늙은 개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새 집에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고 애쓰면서 쉴 새 없이 끙끙거리고 긁어대었기 때문에 자는 이 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엇으로도 그 개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의 흐릿한 눈과 신체가 불편하다는 의식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라도 하는 것처럼 낮에는 졸고 있다가 해가 떨어지면 모든 생물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어둠 속에서만 살아 움직인다는 듯이 쉴 새 없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보니 개는 죽어 있었다. 사람들은 짐을 벗어버린 느낌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는 이겨낼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영혼을 쥐어뜯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고통이 아니라 침울하고 비통한 슬픔이었다. 어떠한 기분 전환도 그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상관하지 않았다. 문 앞에 이륜마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곤 했는데 달리는 바람에 작업복이 파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붉은 얼굴을 한 남자가 몰고 있었다. 가끔은 짐수레가 느릿느릿 지나가기도 했고 멀리서 두 농부가 오는 것도 보였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여자였는데 지평선에서는 아주 작게 보이다가 점점 커지다가 집 앞을 지나가면 다시 작아져서 저 멀리 시선이 닿는 데까지 있는 흰 선의 맨 끝에 가서는 두 마리의 벌레처럼 아주 작은 크기가 되어서 땅의 부드러운 기복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 풀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하면 매일 아침 짧은 치마를 입은 소녀가 길가의 도랑을 따라 풀을 뜯어먹는 두 마리의 마른 소를 데리고 울타리 앞을 지나갔다. 그 소녀는 저녁 때 돌아왔는데 졸린 듯한 똑같은 걸음걸이로 소 뒤에서 10분마다 한 걸음씩 떼어놓으며 뒤따라왔다. 자는 밤마다 자기가 아직도 레페풀에 살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전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때로는 리종 이모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잊혀지고 끝나버린 일들을 다시 되풀이하며 가로수 길을 거니는 아델라이드 부인을 부축하고 있는 상상도 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적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언제나 폴을 생각하고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았다. 그 애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내 생각을 할까? 그녀는 농장과 농장 사이에 나 있는 움푹 파인 길을 느린 걸음으로 산책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이런 모든 생각들을 전개시켜 나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간 그 미지의 여자에 대한 달랠 길 없는 질투심으로 괴로워했다. 이 증오만이 그녀를 붙들고 그녀가 행동하는 것을, 아들을 찾으러 가는 것을,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다. 문 앞에 서서 여기에 왜 오셨나요, 부인? 하고 묻는 그 정부가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이 그런 해후의 가능성에 반항을 했다. 그리고 과실도 없고 오점도 없는 여전히 순수한 여자로서의 품이 있는 자만심이 마음조차 비굴해진 관능적인 사랑의 더러운 행위로 인하여 노예가 되어버린 남자의 모든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점점 더 그녀를 분노케 했다. 관능의 모든 외설스러운 비밀, 인간을 타락시키는 애무, 파괴할 수 없는 결합에서 예측되는 모든 신비를 생각할 때 인간이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불결한 것으로 보였다. 봄과 여름이 또 지나갔다. 그러나 지루한 비와 잿빛 하늘, 어두운 구름과 함께 다시 가을이 왔을 때 그녀는 폴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아야겠다는 결심이 설 정도로 이러한 삶에 대해 권태를 느꼈다. 젊은이의 정열도 지금쯤은 식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눈물겨운 편지를 썼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내 곁으로 돌아와 다오. 나는 늙고 병들고 하녀 하나만 의지하면서 1년 내내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다오. 나는 지금 길가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단다. 몹시 슬픈 일이지. 그러나 너만 여기에 있다면 내게는 모든 것이 달라지련만.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직 너밖에 없다. 그런데 7년 동안이나 보지를 못했구나. 너는 내가 얼마나 불행했으며 또 얼마나 내게 마음을 의지했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생의 전부였고 꿈이었으며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나를 버리고 말았구나. 아, 돌아와 다오. 내 귀여운 플레야. 돌아와 내게 키스해다오. 절망적인 손을 내게 내미는 너의 늙은 어미 곁으로 돌아와다오. 폴은 며칠 후에 답장을 보내왔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일수도 없습니다. 돈을 얼마간 보내주신다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머니께서 제게 바라시는 소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만간 찾아뵈러 갈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역경 속에서도 저의 반려인 이 여자의 욕심 없는 애정은 저에 대해 끝이 없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그렇게도 충실한 헌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어머님이 인정하실 만큼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교양이 있고 책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그녀가 항상 저에 대해서 소중한 그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다면 저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어머님께 허락받기 위해 가겠습니다. 제가 집을 몰래 빠져나간 것을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어머님의 새 집에서 모두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그녀를 아시기만 하면 당장 승낙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나무랄 데 없고 매우 품위가 있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어머님은 그녀를 사랑하시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저로서는 그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답장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어머님께 키스를 보냅니다. 어머님의 아들 자자 폴 드라마르. 자는 실망했다. 그녀는 편지를 무릎에 놓은 채 꼼짝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그 여자, 한 번도 그 애를 집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은 그 여자, 자신의 시간이 오기를 절망에 빠진 노모가 자기 아들을 껴안고 싶은 욕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마음이 약해져 모든 것을 허락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의 계략을 눈치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상스러운 여자에 대한 폴의 그런 집요한 편애가 보여주는 엄청난 고통이 자네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녀는 이 말만 되풀이했다. 그 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로잘리가 들어왔다. 자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제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구나. 하녀는 펄쩍 뛰었다. 오, 마님,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폴 도련님이 그런 매춘부를 끌어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자는 주눅이 들어있다가 화를 내며 대답했다. 그건 절대로 안 돼. 그 애가 오지 않겠다면 내가 만나러 가겠어. 내가. 그리고 둘 중 누가 그 애를 차지하나 보여주겠어. 그녀는 당장에 폴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가겠다는 것과 그 매춘부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면서 그녀는 떠날 채비를 했다. 로잘리는 주인의 속옷과 옷가지들을 낡은 가방 속에 넣기 시작했다. 로잘리는 낡은 외출복을 챙기다가 소리쳤다. 입을 만한 옷들이 하나도 없군요. 이렇게 하고 가셔서는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흉볼 거예요. 그리고 파리의 기부인들이 마님을 하녀로 볼 거예요. 자는 로잘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두 여자는 함께 고데르빌에 가서 녹색 바둑판 무늬의 옷감을 골라 읍에 있는 양제사에게 맡겼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매년 2주일씩 파리 여행을 하는 공증인 루셀 씨에게서 참고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자는 28년이나 파리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차를 피하는 법이라든지 도둑을 맞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갖가지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돈은
옷의 안에다 넣어 꿰매고 꼭 필요한 것만 주머니 속에 넣으라는 충고도 해주었다. 그는 값이 보통인 식당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자들이 잘 다니는 두세 군데의 식당을 지정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이 묵곤 하는 기차역 옆에 있는 오텔드 노르망디를 가르쳐 주었다. 그곳은 자기 소개로 왔다고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6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철도는 파리와 르아부르 사이를 왕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는 슬픔이 떠날 날이 없어서 모든 지방에 혁명을 일으킨 그 증기차를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폴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일주일을 기다렸고 다시 2주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매일 아침 큰 길로 나가 우체부 앞으로 다가가 떨면서 물었다. 제게 온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말랑댁 영감님?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불순한 기우에 시달린 목소리로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마님. 폴이 답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 여자다. 그래서 자는 당장 떠나기로 결심했다. 로잘리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하녀는 여행 비용이 많이 들까봐 따라가는 것을 거절했다. 게다가 로잘리는 주인이 300프랑 이상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돈이 더 필요하시면 제게 편지를 내세요. 그러면 공증인이 가서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마님께 돈을 더 드린다면 폴 도련님이 그걸 가로채실 겁니다. 12월의 어느 날 아침 두 여자는 그들을 역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찾아온 드니 르코크의 마차에 올랐다. 로잘리가 정거장까지 주인을 전송했다. 그들은 우선 찻싹을 알아보고 나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가방도 붙인 후에 철로 앞에서 기다렸다.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려고 애쓰고 그 신기함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여행의 슬픈 목적 따위는 이제 잊어버릴 정도였다. 마침내 멀리서 울리는 기적 소리에 그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점점 크게 다가오는 시커먼 기계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왔고 굴러가는 작은 집들을 연결하는 긴 사슬을 끌면서 그들 앞으로 지나치면서 서서히 멈추었다. 영무원이 문을 열었고 자는 눈물 지으면서 로잘리를 포옹하고 나서 그 열차 안으로 올라갔다. 로잘리는 마음이 벅차 소리쳤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마님. 좋은 여행 되시고요. 또 뵙지요. 안녕, 로잘리. 기적이 한번 울리자 다시 출발했다. 염주처럼 생긴 모든 차바퀴가 처음에는 조용히, 다음에는 보다 빨리, 그 다음에는 무서운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잔이 있는 차칸에는 2명의 남자가 양쪽 구석에 등을 기대고 자고 있었다. 그녀는 들판과 나무, 농장, 마을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고 이 무서운 속도에 놀라서 새로운 삶 속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 이제는 자신의 세계가 아닌 자신의 평온한 소녀 시절이나 단조로운 생활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실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차가 파리로 들어갔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다. 어떤 심부름꾼이 잔의 가방을 빼앗아들었다. 당황한 그녀는 그 남자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그의 뒤를 거의 뛰다시피 따라갔는데 혼잡한 군중 속을 지나는데 익숙치 않아 이리저리 밀리면서 그를 간신히 쫓아갔다. 호텔 사무실에 이르자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루셀 씨의 소개로 왔는데요. 여주인은 거대한 몸집의 무뚝뚝한 여자였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루셀 씨가? 자는 당황하여 말을 이었다. 고데르빌의 공중인인데 해마다 여기에서 묵으신다는데요.
뚱뚱한 여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당신은 방을 원하시죠? 네, 부인. 그러자 한 소년이 그녀의 짐을 들고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가슴이 쥐어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호텔 방의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병아리 날개 죽지로 만든 수프를 올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다. 촛불 아래서 서글픈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도시를 지나갔다는 것, 줄리앙의 성격이 이 파리에 체류할 때 처음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때는 젊었었고 자신에 가득 차 있었으며 꿋꿋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늙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겁먹으며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마음이 혼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창가로 가서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밖에 나가보고 싶었으나 감히 그러지 못했다. 꼭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불을 껐다. 그러나 소음과 미지의 도시에 대한 느낌, 여행에 대한 불안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는 점점 가라앉았으나 대도시의 반휴식 상태에 신경이 쓰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사람, 동물, 식물 같은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전원의 그 고요함과 깊은 수면에 길들여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자기 주위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동요를 느꼈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들이 마치 호텔의 벽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온 것처럼 그녀에게로 들려왔다. 이따금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문이 닫히고 초인종이 울렸다. 새벽 2시경에 그녀가 잠이 들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옆방에서 비명을 질렀다. 자는 놀라서 후다닥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날이 밝아옴에 따라 폴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희미하게 동이 트자 그녀는 옷을 주워 입었다. 폴은 시태의 소바지가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로잘리의 절약하라는 충고에 따르려고 걸어서 가려고 했다. 화창한 날씨였으나 냉랭한 공기가 피부를 꿰뚫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도보 위를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최대의 속도로 걸어갔다. 그 길의 끝에서 그녀는 오른쪽으로 돌기도 했고 또 왼쪽으로 돌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떤 광장에 닿으면 그녀는 다시 방향을 알아보아야 했다. 그 광장을 찾지 못해서 어떤 빵 장수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다른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다시 떠났고 길을 잃었고 방황했으며 다른 사람의 충고대로 따랐다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이제 미친 듯이 그저 무턱대고 걸어갔다. 마차꾼을 불러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생강이 보였다. 그래서 그 강변을 따라서 걸었다. 약 1시간 후에 소바즈가로 들어섰는데 그곳은 아주 어두운 일종의 샛길 같은 동네였다. 그녀는 어느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너무도 마음이 벅차 한 발짝도 더 이상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 애가 여기 이 집에 있다. 풀레가. 그녀는 무릎과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으나 잠시 후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 걷다가 수의실이 보여 은화 한 잎을 내밀면서 물어보았다. 폴 드 라마르시에게 어떤 노부인이 그의 어머니의 친구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올라가셔서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의가 대답했다.
그분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 그녀는 심한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 어디에? 지금은 어디에서 살지요? 모르겠는데요. 그녀는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을 느껴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침내 있는 힘을 다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중얼거렸다. 떠난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 남자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보름쯤 됩니다. 그들은 어느 날 밤에 그렇게 나가서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들은 이 구역에 여기저기에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떠난 거겠죠. 자는 눈앞에서 총알을 한 방 맞은 것처럼 커다란 불꽃이 번쩍 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어떤 확고한 생각이 그녀를 버티게 했으며 겉으로는 침착하고 사려 깊게 서 있게 했다. 그녀는 폴에 대한 일을 알고 싶었고 또다시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그는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했나요? 네, 전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빚을 갚지 않으려고 도망친걸요. 하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편지를 찾아오라고 보냈을 텐데요. 별로 편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통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없어지기 이틀 전에 한 통 올려다 드렸지요. 그것은 틀림없이 자신의 편지였을 것이다. 그녀가 황급히 말했다. 이보세요. 나는 그의 어미랍니다. 그 애를 만나러 왔지요. 여기 10프랑 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애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정가를 얻게 된다면 르아부르가의 노르망디 호텔로 알려주세요.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그녀는 그것을 도망치듯 나왔다. 그녀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요한 용물을 보러 가느라고 바쁜 것처럼 급히 걸었다. 짐을 든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그녀는 담을 따라 걸어갔다. 마차가 우는 것을 보지도 않고 거리를 건너다가 마부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다.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의 턱에 걸려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녀는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갔다. 어느새 그녀는 어떤 공원으로 들어와 있었다. 이내 피곤함을 느껴 벤치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분명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려고 걸음을 멈추었을 정도로 한참 지난 후 몹시 춥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 다시 걸었다. 다리가 간신히 그녀의 몸을 버티고 있을 정도로 지치고 피로했다. 그녀는 식당에 들어가서 수프를 먹고 싶었지만 자신도 뚜렷이 느끼고 있는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일종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자기 비애에 사로잡혀 감히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그 문 앞에 걸음을 멈추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으며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겁을 내며 도망치면서 다음 집에 들어가지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식당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는 빵가게에서 초승달 모양의 작은 빵 한 개를 사서 걸어가면서 우적우적 뜯어먹기 시작했다. 몹시 목이 말랐지만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걸어가기만 했다. 아치형 건물을 지나 회랑으로 둘러싸인 다른 공원이 나왔다. 그제야 그녀는 그곳이 팔레 르아이알이라는 것을 알았다. 햇볕을 받고 걸어서 몸이 좀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녀는
또 한두 시간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우아한 자태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미소 짓고 인사를 하였다. 여자들은 아름답고 남자들은 부유해 보이는 이 행복한 사람들은 오직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았다. 자는 이런 기쁨으로 빛나는 군중 속에 있다는 것에 당황하여 일어나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서 혹시 폴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공원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비굴하고도 재빠른 걸음으로 헤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몸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그녀는 그것을 깨닫고는 도망쳐 나왔다. 사람들이 아마 자기의 모습과 로잘리가 골라주고 고데르빌의 양제사에게 지시해서 만든 자기의 녹색 체크무늬 옷을 보고 웃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나 간신히 용기를 내어 물어보고 마침내 호텔에 다다랐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침대 발치에 있는 의자에 앉아 꼼짝도 않고 지냈다. 그러고 나서 전날처럼 진한 수프와 약간의 고기로 저녁을 때운 후 자리에 누웠다. 그 하나하나의 행동을 습관에 의해 기계적으로 완수했다. 다음 날은 아들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로 갔다. 아무것도 그녀에게 약속할 수는 없었으나 노력은 해보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그를 만날까 하는 희망으로 거리를 헤맸다. 그녀는 이 움직이는 군중 속에서 황량한 전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보다 더한 고독을 느꼈고 더욱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으며 더욱 비참한 것 같이 느껴졌다. 저녁 때 호텔로 돌아오니 폴 씨로부터 왔다는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했다는 전가를 받았다. 피가 가슴에서 용솟음쳐 그날 밤은 눈을 붙이지 못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애였다면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것으로는 상세한 것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애였을 것이다. 아침 9시경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팔을 벌리고 껴안을 준비를 하고 들어오세요 하고 소리쳤다. 문이 열리고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서 자신의 용건, 즉 폴의 부채를 청구하러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울고 싶었으나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찍어냈다. 그는 소바즈가의 수희에게서 그녀의 도착 소식을 듣고 그 젊은이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서류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90프랑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불했다. 그날은 외출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20프랑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돈을 모두 내주었다. 그러고는 로잘리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 하녀의 편지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비통한 시간을, 길고 긴 시간들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를 몰라 며칠을 방황하며 지냈다. 아무도 그녀에게 상냥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제는 떠나고 싶고 거기 인적이 드문 길가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태우며 무턱대고 걸었다. 전에는 작은 집에서 며칠을 살 수 없을 만큼 슬픔이 그녀를 짓눌렀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반대로 자신의 침울한 습관들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곳에서 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한 통의 편지와 200프랑을 받았다. 로잘리는 이렇게 써서 보냈다. 잔 마님, 어서 빨리 돌아오세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폴 도련님에 대해서는 소식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님의 하녀 로잘리. 그래서 잔은 눈이 내리고 몹시 추운 어느 날 아침 바트빌로 다시 떠났다.